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께 물어볼 게 많은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 연임에 성공을 했고요. 85%가 넘는 득표율이었습니다.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더 강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역대 민주당 계열 당대표 중에서는 가장 높은 또 득표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있어서 24년 만에 이제 민주당 바로 또 연임에 예. 성공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파란불인데 네. 그런 이유는 이제 3차원 집중 체제가 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부도 이재명 중심. 예. 그다음에 당원도 이재명 중심.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지층들도 이재명 중심. 그러니까 이걸 이뤄낸 역대 민주당 정치는 참 드물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실제 김두관 후보자가 얻어낸 12.12%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용진 후보자가 얻어냈던 2위 득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체제는 3중 차원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 지도부, 지당지, 당원, 지지층에서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었죠. 의원. 당은 장악됐지만 이 대표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또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들 더 집중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국 다양성이 다이버시티라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단 하나만 삐끗해도 자칫 와르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김영준 교수님. 대선은 중도 싸움인데 강성 지지층에 갇혀버리게 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게 우상호 전 의원의 주장이에요. 이번 전당대 결과는 결국은 뭐 완벽한 이재명 일극 체제가 구축됐다라고 평가가 지배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85.4%라는 그 득표율보다도 네. 이 5인 최고위원이 선정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예,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선정 과정. 예, 잠시 뒤에 또 짚어볼 텐데요.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의 찐명이란 말을 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호위무사가 되겠다를 포함해서 네. 뭐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발언을 한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5명 안에 들어갔고 더 나아가서 깜짝 놀란 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85.4%를 얻은 것보다도 정봉주 후보가 탈락한 게 오히려 이번 민주당에 있어서의 이변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뭐 완벽한 이재명 체제로 이제 구축이 돼서 그동안 얘기했었던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이 이제 현실화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그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극 체제와 일극 체제가 충돌했을 때는 일극 체제는 굉장히 위기로 금방 몰려간다. 그래서 그런 200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아마 제가 볼 때는 2001년서부터 2002년까지는 전부 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회창이라고 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지지가 50% 이상 넘을 정도로 모두 이회창 대표 체제로 가가지고 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국민참여 경선하면서 처음에 7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노무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 그건 다극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금도 이제 다양성을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반드시 지금 뭐 대선 과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게 이제 몇 번의 이제 변곡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변화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변화.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이제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했을 때가 3년 반 전이에요. 그 이후로 후보가 됐고 당대표가 됐고 물론 국회의원도 재선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당대표가 됐습니다. 한 3년여 사이에 당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대단하다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력이 대단하다는 것보다도 결과론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거의 민주당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가치를 지켜나간다. 예. 어디에 지금 노무현 김대중의 가치가 지금 있을까? 다시 얘기해서 뭐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음에는 꼭 정권을 뺏어와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예.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로 수렴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예. 다만 이제 몇 번의 변곡점을 거치면은 네. 비명 친문 속의 인사도 많거든요. 뭐 예, 김정주 예. 전 지사도 있고 김동연 지금 지사도 있고 네. 더 나가서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쟁 체제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견고해 보이지만 예, 예. 이게 이제 뭐 10월 달에 있을 뭐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결이나 등등을 통해서 네. 뭔가 변화의 조짐도 있기 때문에 이걸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앞으로 뭐 대선까지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야 대표가 곧 만날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요. 두 대표 모두 여야 대표를 만나겠다고 했었고요. 민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민생을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곧 만날 것 같긴 한데 지금 제3자 특검 추천한 해병대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이요. 이를 놓고서 지금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전망하세요? 저는 선뜻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대표로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예.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로 주도권 잡는 것에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고차방정식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단순히 풀리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시기적인 뭔가 내용적인 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안도 추천안이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 수사 우선입니다. 예. 선공후 특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우선은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당내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예. 발의한다라는 내용을 한동훈 대표도 지난 전당대회 때 했지만 또 예. 이 제3자 추천안의 내용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제3자 특검이 추천이 누구냐, 네. 최종적으로 누구냐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 사이에서 상당히 또 실랑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추가라고 하는 부분.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이 진영 대결, 두 사람의 대결 속에서 이 추가가 늘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가 추가냐? 예. 그렇다면 선뜻 이것이 내용상으로 나오기는 힘든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야는 살상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도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재판이 있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도 대선에 출마할 걸 전제로 한다면 내년 9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연말까지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뭔가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한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 고차방정식 속에서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바쁘게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군요. 실제로 어떻게 봐야 돼요? 예. 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 이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는 전폭적인 지지에 대한 확인이 된 거라면 예. 저는 정반대로 갈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거는 뭐는 먹사리즘, 민생 회복, 그렇습니다. 지속적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저렇게 재상병 특권 문제라든지 다른 쟁점 법안을 가지고 한편은 싸우면서 먹사리즘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텐데 앞으로 100일 동안 정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언을 그런 했으면 선언을 어땠을까? 하고 그런 기조하 속에서 제가 한동훈 대표 만나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민생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이게 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그 역시 이재명 2기 체제는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뭐 지금 보면은 1기 체제랑 뭐가 다르다는 거죠? 예,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한 조건 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한 부분 속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예, 예. 이렇게 굉장히 압박하고 입법 폭주하면서 대통령 만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정말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 만나겠다. 이게 진정성이 있나요?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멀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야 영수회담 네.
이야기 먼저 말씀하세요.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위적인 해석과 분석은 참 필요한데 네. 저는 현실적인 분석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예, 분석해 주세요. 근데 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성격을 보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결과 예. 또 전현희 후보자를 2위에 올려놓은 당선시킨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윤 강화하라. 예. 두 번째는 반김.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예. 반 김건희 여사 정서를 강화하라. 예. 세 번째는 반 국민의힘. 빨리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더 이겨내고 지방선거와 대선으로 가라. 이게 전당대회 성격이에요. 근데 지지층만 보고서 대선 가도를 달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뭐냐면 우리도 나와서 이 YTN에서 방송을 합니다. 저는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근데 장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를 해야지 하는 정치가 효과를 거두냐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금투세라든지 종부세 관련해서는 그렇죠. 어느 정도 입장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살짝 우클릭을 하는 거죠. 마치 그렇죠. 2016년에 문재인 대표가 우클릭을 했듯이. 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자고우면 정치가 아니라 직행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직행으로 가야 예. 오히려 나를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더 결집해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런 보시는군요. 판단이 강하다고 봐요. 예. 사실 지금 당위론을 얘기하고 현실론을 얘기하시는데 네. 아무리 현실론이라도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예.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국민들의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지. 예.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10월 달에 있을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훨씬 더 강하게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예. 그런데 무슨 뭐 민생 트랙을 하고 그걸 투트랙이라고 얘기하는 그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네. 조금이라도 정말 모로운 새로운 체제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걸맞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냥 현실론에 안주해가지고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뭐가 새로운 거냐.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못한 이유는 변한 게 뭐가 있느냐. 전혀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심판도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뭔가 국민들은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좀 정치가 정상화되고 민생도 좀 잘 챙겨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거를 바라는 것이지 계속 뭐 대여 투쟁에 대한 부분 중에서 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좀 더 그런 지켜봐야 될 면에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준 교수가 그런 기대를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또 내일 또 모레 어떤 입장을 또 밝힐지 지켜봐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2위 대 6인데요. 순위가 뒤바뀌었죠. 일주일 사이에요. 선거 초반 바람을 일으켰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2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명파리 발언 여파로 최종 6위가 됐고요.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면에 지난주 초반 6위를 기록했던 전현희 후보. 거친 발언 이후에 최종 2위 최고위원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85.4%로 이재명 2기 체제가 공식 출범한 겁니다. 저에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신임 대표는 민생 입법 성과에 집중하면서 차기 대선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가 더 관심이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자, 친 이재명계 색채가 더 강화됐고요. 특히 앞서 김영준 교수께서는 정봉주 후보가 떨어진 게 놀랍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상 못하셨어요? 그 조짐은 좀 보였었죠. 예. 그래도 이제 대부분은 5위 안에는 들어갈 5위 것이다. 안에는 들어갈 것이다. 거라는 예상이 그런 분석이 더 더 많았습니다.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정봉주 후보의 전략적인 대실패예요. 이분은 이제 12일 날 나와서 명파리 발언을 했는데 하나 이제 간과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 YTN의 뉴스가 5분 후에 다 퍼져나갑니다. 이 SNS의 정치를 너무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명파리 발언이 나오면서 빠르게 확산됐으니까 절대로 정봉주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토가 결국 지배를 했었었고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바로 이 6위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보니까 뭐 전당대회 이렇게 민주당 백보드에 보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크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새로운 강성민주당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5인 최고위 지도 체제도 보면은 철저하게 친명 중심으로 재편이 됐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는 더욱더 아주 최고의 그런 득표를 가지고 있고 했기 때문에 뭔가 힘을 가진 거는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정말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뭐 이재명 대표보다도 이 최고위원 과정 속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국회 내에서 정말 심한 표현도 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도 체제를 가지고 갔을 때 그 정당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이랬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대표를 향해서 개딸의 섬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결국은 정권 탈환하기가 힘들 거다라고 얘기한 것도 또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친명의 뭐 좌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선출된 분들의 그러한 칼라로 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기여를 할지 한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새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은 더욱 강해졌다는 이제 평가 앞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대권을 염두에 두고 중도로 확장하는 행보도 강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다라는 분석이에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적이 이재명 대표의 적은 그 누구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를 얼마나 잘 관리, 간수,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죠. 앞으로의 정치권을 분석하는 데서도 이게 키포인트일 겁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번 전당대회 구조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투표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채 안 되는 민주당 당원들이 이번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변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말고는 앞으로 결정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건 국민의힘이 얼마나 잘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느냐,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잘해야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위험 요인이 되겠죠. 그렇군요. 이게 핵심인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극체제는 강화됐다. 그러니까 명팔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거론해서 악용했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전당대회 결과만 놓고 보면 명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재명 대표와 동영상 찍었던 김민석 후보자는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순서대로 충성도에 따라서 지금 순위가 정해졌다고 할 정도고 마지막으로 이 강성 발언을 하면 할수록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현희 당선자만 거론되지 실제로 이제
김병주 후보자도 그렇고 이현주 후보자는 여성이 2명 들어갔거든요. 또 막판에 계엄령 관련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장관 임명 후보자를 보거나 이런 거 하면 마치 나중에 잘못되면 계엄령을 뭐 선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또 김병주 후보자는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이 나간 뭐 이런 또 표현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강성 발언이 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당원들에게는 먹힌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원들에게는 먹힌다. 과연 이걸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위협을 가질 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도로 그쪽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부분보다도 당이 주체가 민주당이면 민주당이 위원 확정을 하려고 할 때 3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3가지 걸림돌. 첫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 당 강령을 바꾸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기본 노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가운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사회주의 정책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이념적 논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당원 중심 대중정당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권 강화. 이 부분도 결국은 중도보다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향해서만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가 있고요. 세 번째가 결국은 입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입법 폭주. 이 3가지가 지속되는 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만약에 이것을 간파해서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고 새로운 어젠다와 비전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중도층을 민주당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당원권 강화 문제를 포함해서 다수 복종이라든지 기본도 이 부분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컨벤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나온 리얼미터에서는 굉장히 올라갔어요. 리얼미터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또 다른 또 결과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제 뭐 양쪽의 거를 다 가져올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거는 중도 위원을 확장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나오는 행동 모든 것들은 그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주 교수께는 2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재명 2기 체제 가장 큰 변수로 이제 사법 리스크 이야기 하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이제 1심 판결이 10월에서 11월 나온다는 거예요. 2심 판결이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나온다면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굉장히 무죄다라고 하면은 모든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강화되겠죠. 그럼 플랜 A로 가는 거죠.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플랜 A죠. 플랜 A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게 플랜 A고 플랜 B에 만약에 선거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아니면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돼서 금고형의 형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심이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이게 2심, 3심에서 물론 이제 바뀐다는 거를 전제를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었던 판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소명이 된다고까지 판결한 부분이에요. 거기다 그 이후에 녹음 파일도 나오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텐데 여하튼 만약에 1심에서 뭐 판결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거로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플랜 B도 작동돼야 된다. 플랜 B라는 거는 비명 친문이 결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동영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배타적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었죠?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부분이 많았었어요. 이게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민주당으로 봐서는 그 체제가 올해 얘기하는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본다고 한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죄가 나올 경우, 무죄가 나올 경우를 이제 2가지를 가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2번째 질문은 김경수 전 지사 문제인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이 됐잖아요.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도 지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최고위원이고 지금은 위치가 어떻게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뭔가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깜짝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예. 그렇겠죠. 예.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김경수 선수를 거길 왜 들어갑니까? 아, 우리 이상한 와도 안 들어갈 것 같다? 당연히 안 들어가죠. 예.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밑에서 일개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앉아 있는다. 그거는 아, 그래요? 정치를 몰라도 한참 그렇군요.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김경수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예. 김경수 전 지사가 뭐 당장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확장 일로 있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침투에 들어오기는 매우 어렵겠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저는 뭐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다. 예, 예. 그럴 이유도 없고 예. 그런 걸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만들어내는 시나리오고요. 그렇군요. 그건 그대로 예.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시나리오가 있구나라고 일걸거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되는 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재판 리스크죠. 상당히 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흔들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론 불안으로 이제 지지율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로 인한 민주당 지지율의 파급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민주당 지금 내부가 흔들릴 건가? 선택지가 없어요. 아직은 이재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이 민주당의 지지 기반입니다.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와르르 흔들려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기는 쉽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변수, 국민의힘 변수와 한동훈 대표의 변수에서 여기서 이쪽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상황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심 선고나 또 추가적인 수사 진전 사항이 벌어지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 이른바 또 비명이 주축이 된 초일회가 결성됐다라는 뉴스 보도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인물들의 구성으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까지 따져보면 영향력이 5, 이재명 대표는 85.4%.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금방 단기간에 6개월, 8개월 이내에 올 사안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본인이 흔들릴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가져감직한 그런 중도층 지지까지 가져갈 때 그건 엄청난 위협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22일 날 문 전 대통령 예방하거든요. 예.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영상 전당대회 축사 도중에 일부 대의원들이 조용히 하라 막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 예방했을 때 어떤 메시지 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상징적으로 다양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일극제재면 안 될 텐데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나설 수 있으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평산 책방 방문은 세 가지 차원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통합을 강조, 호남과 PK를 다 다지겠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강한 결박 조치, 운명 공동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따로 행동하기 힘들다. 내가 지금 절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한 결박 효과를 통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견제하는 효과. 요 세 가지를 다 누리기 위한 전략적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결국은 바이든이 물러나죠. 왜 물러났을까요? 당선 가능성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된 거잖아요. 지금 자꾸만 김경수 전 지사 얘기하고 있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나중에 결국은 이재명 대 문재인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상황이 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이 팽배해졌을 때 그 균형추가 어디로 흐를까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문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김경수, 김동연, 더 나가서 김부겸 등 과거 친문세력과 같이 했던 또 지금 안에 있는 의원들이
당연히 곁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견고해 보이지만 예. 이 부분이 어떠한 변곡점을 맞으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자신의 일극 체제를 만들려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명비어천가 숭일 정권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두고 명비어천가다라고 공격한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일본의 마음 이 발언을 고리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반명 발언으로 끝내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대신 그건 등 막말을 쏟아내며 낯뜨거운 명비어천가를 힘차게 외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친명 마케팅 경연장이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내 다양성이 실종된 일국체제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음은 중요하고 우리 국민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이는 친일 정권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일을 넘어 숭이라는 윤석열 정권,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 건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피로도까지 걱정하더니 마음까지 배려하는 정부, 일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당장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네, 김태호 차장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부분으로 야당의 공세가 오늘 아침에 계속됐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6일 KBS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 것인가라고 한 발언을 놓고 민주당이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요 화면을 그대로 놔두십시오. 예. 이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한일 관계가 우리 한일 관계가 역대 이 정도로 급진전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다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좋은 거죠. 한미일 협력까지도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내부 분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내부만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요 화면을 그대로 놔주십시오. 외교와 관련된 것은 데이터 분석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십니다. 하나는 아주 말을 잘할 수 있으면 많이 할 것. 두 번째, 그럴 자신이 없으면 교과서대로 할 것. 세 번째로는 그것도 힘들면은 말을 안 할 것인데 지금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히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습니다. 라 끝났으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해야 될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요거는 안보실 내부 회의할 때 그냥 차라리 누군가 물어본다면 했더라면 좋았을 할 뻔했던 거죠. 왜냐하면 100번 김태호 차장 말을 이해하고 이것이 설사 옳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매우 감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야권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더 감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 정부와는 반대니까. 그래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 광복회장 이슈 또 독립기념관장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옆에서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변화를 시도해야겠습니다로 끝냈으면 좋았을 뻔한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김현주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한일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는 돼 있잖아요.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 그건 뭐 많은 공감대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접근해야 된다고 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민주당의 시각에서 보면은 가장 숭일하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왜 일본의 왕이라고 부르는 천황이라고 불러야지.
일본에서 쓰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한번 자서전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세요. 민주당 의원들 보러.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일본의 총리가 과거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것이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은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일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남북한 관계도 뒤틀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시각 속에서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성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좀 김태호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말의 품격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미숙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한 번 정도 더 깊이 고민해야 돼. 지금 현 시점에 8.15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저런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했냐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1차장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 좀 종합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또 완전히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정색되게 갈 거냐라는 부분 속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우리가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율 좀 보여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5.4%포인트 올라서 42.2%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6.8%포인트가 떨어진 31%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37.7이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36.8이었고요. 지지율이 크게 엇갈린 거고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건데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간단하죠. 두 정당의 지지율 변화에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죠. 민주당은 전당대회 효과가 올라간 것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효과가 빠진 건데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중요한데 대통령 지지율도 보면은 조금 소폭 내려갔거든요. 30.7%, 그렇습니다. 부정평가 65.4%.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인소입니다. 경인소, 경제,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소통.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소통, 경제와 인사와 소통은 지지층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이 정치원에 나와서 좀 조언을 한다면, 뭐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고 또 우리 김영준 교수님은 데이터 대가니까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는 임기가 아직 2년 10개월 가량 가까이 남아 있거든요. 좀 대통령실에서 메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계점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한 35% 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좀 견인차 분석을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매트릭스 분석을 해서 그걸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실질적인 지지율 견인 작업에 좀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조사하는 시점이 8월 12일서부터 15일까지라고 한다면 지난주였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한창 우리 건국절 논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얘기한 독립기념관 간장에 대한 문제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이분 뭐 누차 강조를 하지만 저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몇 %인지 아세요? 2.8%입니다. 2.8%라는 거는 뭐냐면 7만 1,000명을 조사했는데 2,000명이 대답했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나오고 이념적 논쟁이 됐을 때는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금요일 날 뭐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는 갤럽이나 다른 조사도 같이 보면서 이 변화가 과연 일시적이냐 아니면 계속 갈 수 있는 거냐를 좀 평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분 다 뭐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여론조사는 늘 추세를 봐야 되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동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